돈은 더러운 것이다. 잠시 글쓴이가 제주에 와서 경험한 일을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는 자연이 아름다운 관광지를 떠나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핫한 지역입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불황인 가운데서도 제주도 내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이고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제주도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던데 정도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는 제주라는 자연 환경과 제주만의 독특한 느낌이 좋아서 왔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했습니다. 제주에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제주 부동산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마침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가 나고는 그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는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겠다 싶어 자주 찾는 제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나눠줘서 고맙다는 말은 없고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안 그래도 너무 집값이 올라서 집 구하기가 힘든데 얼마나 더 오른다는 거냐? 투기하러 제주도에 왔느냐는 등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훨씬 많더군요. 제가 세입자들만 모인 카페에서 글을 쓴 눈치 없는 집주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카페에는 제주도에 자기 땅을 소유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죄인된 것처럼 자기 재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지내는 걸까요? 이건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개발, 자연 파괴, 돈만 밝히는 나쁜 행위라는 묘한 등식이 성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앞에 놓고는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개발이나 레저 산업 등 사업 구상을 하면 왠지 돈만 밝히는 사람 같아 보일까 하는 두려움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과연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정부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개발 행위는 일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시시대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돈이 있어야 난개발로부터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같은 단체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개발과 관련해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별개의 논점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떠벌릴 것까지야 없겠지만 투자와 투기는 다르지요. 경제적인 풍요를 바란다면 반드시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게 내 시간이든 노동력이든 돈이든 간에요. 이 일을 통해 다시금 이 사회에는 아직도 돈을 저열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간절히 바라고 돈을 최우선 순위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돈에 관해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돈은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돈에 대한 선입관. 앞에서 본 제 사례처럼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오래전에 입력된
그릇된 풍요관념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풍요관념을 입력하기에 앞서 이전의 낡은 풍요관념을 내면에서 몰아내야 부와 번영이 찾아올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풍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서 주머니 사정은 늘 빈곤하고 경제는 언제나 불황이며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대로라면 돈벌이는 그야말로 개고생처럼 힘들다는 뜻이 되겠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널리 알려진 이 격언도 부자는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게 돈 벌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부론을 주장한 애덤 스미스는 한 사람의 부자가 있기 위해선 500명의 가난뱅이가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내가 가지려면 타인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돈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입받고 자랐습니다. 돈 벌기는 힘든 것, 부자들은 정직하지 못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들, 아껴야 잘 살아, 내가 가지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해 등 출처를 모르는 많은 생각들이 내면에 자리하게 되었죠. 사람은 특정한 심리 상태에서 외부의 암시나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 선생님, 주변의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생각에 맞춰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말한 생각이 잠재의식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는 돈을 번다는 건 힘든 일인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몹시도 힘든 과정과 속고 속이는 경험이 필수가 되겠지요. 따라서 풍요노트를 쓰기 전에 내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안 좋은 기억은 무엇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기의 잠재의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내가 큰 성공을 하면, 큰 돈을 벌면,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면 어쩌지?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아 정체성이란 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식의 틀인데 외부의 큰 변화를 경험하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늘 달라지고 싶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대로의 내가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어떡하지? 내가 큰 돈을 벌면 매사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금전만능주의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큰 성공을 하면 성격이 오만해져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어쩌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지 상상해보라면 이 부분에서 걸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택배 카페에서 로또 당첨에 대한 부정적인 반향에 대해서 함께 적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에 실어봅니다. 분명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는 뭔가 불성실해 보이는 것 같아. 확언한다고 되겠어? 로또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설마 되겠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4등이나 5등 작은 금액만 가능해.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을까? 당첨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돈이 너무 많아지면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들이닥쳐서 귀찮아질 거야. 남들 눈에 띄기 싫어. 돈은 먹고 살 만큼 적당하게만 있어도 돼. 나의 화려한 삶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면 어쩌지? 나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돈으로 뭐든 할 수 있으면 인생이 무료해질 거야.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야. 로또는 사행성 도박 같은 느낌이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닌 공돈이라서 창피할 것 같아. 큰 돈이 생기면서 바뀌는 인간관계가 무서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는 싫어. 로또 당첨된다고 행복하지 않을 거야.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 돈 다 날리고 주변 사람들도 잃게 되고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돈은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 1등 되는 사람들은 조상님이나 돼지꿈 등을 꾸고 나서 된 경우가 많다던데 나는 개꿈도 잘 안 꾸니까 될 리가 없어. 돈이 많아지면 주변에 나누어줘야 할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나누어주기 싫은 걸 보니 난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편이 매일 친구 불러다가 술 마시면 어쩌지? 그걸로 만날 부부싸움하고 건강 망쳐서 걱정하고 그럴 바에야 그냥 이대로 성실히 사는 게 좋을지도 몰라. 로또가 되고 행복해졌단 사람들 못 봤어. 여러 번 기대했는데 괜히 기대만 했다가 힘만 빠지잖아. 이런 건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난 안 되는 쪽인가 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한테까지 행운이 오겠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믿지? 돈이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폐인처럼 집에 처박혀서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재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돈이 많아지면 와서 돈 달라는 사람들을 일일이 거절하는 건 얼마나 귀찮고 힘들까? 또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강조하지만 내가 돈이 많아지고 큰 성공을 한다고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오해입니다. 돈이 가진 기묘한 힘 하나는 소유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더 강화해 준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 등에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자 성공한 인물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 회장도 즐겨하는 취미는 포커게임, 체리코크 마시기, 신문 읽기 정도입니다. 요즘은 우쿨렐레, 스포츠카, 요트 수집하기 이런 건 아니죠.
사치스러운 부자도 있는데 그들은 돈이 없을 때도 원래 그런 쪽으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치하는 부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구두쇠가 돈을 벌면 그는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더 짠돌이 짓을 하고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사람은 베푸는데 더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로 적은 문장들이 황당해 보이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있고 이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풍요 노트를 쓰면 잠재의식이 바뀐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넘치도록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의 힘에 주파수를 맞출 줄 알면 됩니다. 그 내부의 힘은 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이며 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힘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중에서 잠재의식이 바뀌면 현실도 달라진다. 이 이야기는 일찍이 잠재의식을 연구한 조셉 머피 목사나 신서장 운동가 네빌 고다드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의 근원인 잠재의식이 풍요로워야 현실도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풍요 노트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잠재의식의 특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의 특징. 잠재의식이 내면에 있다고 하니까 많은 경우 또 다른 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잠재의식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잠재의식을 인식해 본 적도 없고 소통의 필요성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각자 다른 나라로 입양되어 25세 전까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봅시다. 25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쌍둥이가 처음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 사람은 스페인어를 하고 한 사람은 베트남어를 한다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듯 분명 나 자신의 일부지만 오랫동안 소통하지 않았고 인식되지 않았던 잠재의식과의 접촉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크릿 등 책을 통해서 처음 잠재의식에 대해 알게 되는데 얼마간 소통을 시도해보다가 잠재의식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이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몇십 년 만에 찾은 듯 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선 처음에 얼마간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다른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이란 단어는 내면 아이,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우니히피리와도 뜻이 통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끌어당기고 창조를 하는 모든 일이 잠재의식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해서 인간의 뇌와 잠재의식의 능력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잠재된 능력은 정말로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창조력을 꺼내쓰기 위한 전제가 잠재의식과의 소통이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나와 나 자신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부조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조화를 해결하면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겠지요. 다른 식으로 칼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개인의 인격체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직관을 통해 말한다. 로또 당첨자 중에 조상님을 보거나 똥물에 빠지는 등 희한한 꿈을 꾼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로또 복권까지는 아니라도 응모한 경품에 왠지 될 것 같다. 정말 받는 경우도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경우는 잠재의식이 앞으로의 일을 미리 귀뜸해 주는 것, 즉 직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직관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관에 주의를 기울이면 풍요의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하는데도 뭔지 모르게 꺼림칙해서 거절했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을 알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관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는 저서 소로스가 말하는 소로스에서 나는 동물적 직감에 상당히 의존하는 편이다. 자금을 활발히 운영하던 당시 등이 아파 고생한 적이 있다. 등에 예리한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이것이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생각했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거물급 경영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통계와 논리가 아닌 신체 반응을 더 신뢰한다고 한 것이죠.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책도 있지만 몸이야말로 정확한 직관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한다고 여기지만 심장이 뛰고 침이 생기고 소화가 되고 숙변이 생기고 하는 생리 반응을 생각으로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몸은 철저히 잠재의식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수태가 되면 몸이 먼저 사인을 보낸다고 하죠. 몸이 늘어지고 잠이 쏟아지거나 체한 것 같고 으슬으슬 춥고해서 병원에 가보면 축하합니다. 아기가 생기셨군요.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성도 착상이 되면서 지성으로 지금 나는 임신했군. 검사를 해보자. 하고 임신인 줄 아는 경우는 없답니다. 현대인들은 매사를 머리, 이성으로만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몸이 말하는 정보에 익숙하지 않고 혹시 느껴져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져보면 쉽게 바뀌고 변덕스러운 것은 오히려 생각인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관찰하고 신뢰하고 나아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함으로써 직관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확언을 말할 때 느닷없이 기침이 터진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하면 잠재의식이 그 확언에 반발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을 EFT나 다른 방법을 통해 다스립니다. 주로 갑작스럽게 쿡 찔리는 것 같은 통증, 눈의 침침함, 소화불량 등이 대표적인 몸의 부정적 반응이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개인차가 있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라서 잠재의식과 꾸준히 신뢰를 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직관의 힘을 키우면 풍요에 한 걸음 쉽게 다가설 수 있답니다. 직관이 술렁술렁을 도와주는 것이죠. 풍요 노트를 쓰면 내면 아이와 친해진다. 만일 당신이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먼저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사람들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생텍쥐베리.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잠재의식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는 바로 내면의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는, 그러나 사랑받고 싶고 관심을 원하는 그런 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어린아이는 바깥의 어른이 무언가를 주입하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이런 생각들은 모두 진실이 아닌데 내면 아이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바깥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라는 바깥 어른의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면 아이의 에너지에 반응하여 말도 안 되는 힘든 현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에 바깥의 어른이 불평불만을 하고 내면 아이는 다시 그걸 반영하고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작업이 내면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처음에는 잠재의식을 떠올린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버릇과 안 좋은 기억, 고정관념과 상처를 안고 있는 말도 안 통하는 내면 아이를 불러내고 대면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따라서 잠재의식과 소통은 자기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의 귀 기울이려는 절실하고 진실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내면과 소통하고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자 하는 절실함, 그 절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두드리면 마침내 굳게 닫혔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된답니다. 잠재의식은 돈을 이렇게 본다. 잠재의식의 풍요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확언, 심상화, EFT, 체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주에 풍요를 주문할 때 10억이다, 100억이다, 로또 당첨이다, 사업이 대박난다 등 돈의 액수와 방법을 놓고 집중하나요? 하지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사실 돈의 액수 또는 그 돈이 마련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는 언어, 숫자, 도형, 논리, 인과, 추론 등 초상적인 지식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를 이해하지만 잠재의식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잠재의식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이진수처럼 0과 1,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구분합니다. 신기하게도 운영하는 기본 논리가 0과 1, 이진수인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엄청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잠재의식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잠재의식의 개념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on, off, 편안하다, 두렵다, do, do not,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개념만을 이해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이 책이 참 좋은데 한번 읽어볼래? 권유했을 때 친구가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볼게 라고 한다면 이건 안 읽겠다의 뜻입니다. 그래, 무슨 내용인지 읽어볼게 라는 반응이 정말로 읽겠다는 뜻입니다. 중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돈에 관해서도 잠재의식에서는 1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금액이 나한테 큰가 작은가 그것만 구별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돈 자체보다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그 당첨금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잠재의식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얻는 즐거움과 신나는 감정에 동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일수록 잠재의식이 움직이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심성화를 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텍쥐 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 먼저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그러면 사람들 스스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를 절묘하게 비유한 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풍요를 끌어오려 할 때 일일이 돈은 이렇게 절약하고 이렇게 저축해서 모으고 라며 지정하기보다 내가 꿈꾸는 풍요에 대해 먼저 잠재의식이 흥분하고 두근거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풍요를 이루는 길이 찾아집니다. 잠재의식과 심리적 안전지대. 또 잠재의식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는 편한가 불편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잠재의식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보지 않은 큰 돈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불편하게 여기고 밀어내려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편한 심리적, 물리적 공간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장소에 가면 위축되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서둘러 집 또는 자기가 아는 편한 장소로 가려고 하죠. 자기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적, 물리적 공간의 범위를 잠재의식이 담당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그릇이 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와 통하는 이야기랍니다. 풍요 노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액수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큰가 작은가를 구별한다고 했는데 잠재의식은 10만 원이면 작은 돈, 1억이면 큰 돈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계산과 숫자라는 추상적 사고를 하는 현재의식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당장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우면 큰 돈입니다. 지금 100만 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끌어당기기
심상화를 하면 잠재의식에서는 100만 원이 객관적으로 도저히 구하기 어려운 큰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돈, 불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돈이 급할 때 그 돈이 생기는 것에 집중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유에서 돈이 급할 때 그 돈이 생기는 것에 집중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보다는 돈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편안한 감정에 집중하여 침착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 주인공을 좋아라 해서 종종 즐겨본 미드 중에 멘탈리스트가 있습니다. 멘탈리스트의 주인공은 패트릭 제인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CBI라는 수사기관의 컨설턴트입니다. 제인이라는 캐릭터는 참 매력적인데요. 성실하고 열심인 다른 요원들과는 달리 제인의 특기는 소파에서 빈둥거리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제인이 해결하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인처럼 잠시 뒹굴거나 깜빡 졸았는데 해결책이 떠오른 경험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일단 머리에 가부화가 걸리는구나 싶으면 들어 눕는 편입니다. 밖이라서 그러기 힘들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눕는 것 비슷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 심리실험의 결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눕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밝혀졌지요. 똑같은 문제를 서서 풀게 했을 때와 누운 자세로 풀게 했을 때 누워서 푸른 팀의 속도가 더 빨랐고 정답률도 높았다고 하죠. 59초 웅진 지식하우스. 즉 이성의 궁리를 잠시 쉬게 할 때 잠재의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그 문제에 몰입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셋값을 갑자기 3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문제인 것은 맞지만 돈 문제를 고민하느라 친구를 만나도 연인과 있어도 계속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된다면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인간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밤새도록 눈이 엄청 내려서 출근길 교통대란에서 자빠지고 지각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면 그 수준에서는 눈이 골칫덩어리겠죠. 그렇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 쌓인 거리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즉, 내 눈높이가 달라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잠시 접어둔 채로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잠을 자거나 찜질방에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거나 혼자라도 좋으니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무엇이든 간에 잠시라도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문제로부터 생각을 분리해서 잠재의식에서 답을 찾도록 합니다. 현재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지 않은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전셋값의 경우도 대출을 받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집을 사버리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재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잠재의식의 탁월한 조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해결책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잠시 제인처럼 빈둥거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로부터 중국 속담에도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 노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도 있답니다. 3부 실전 풍요노트 쓰기 머니통장 쓰기 금액과 날짜 기입하기 구체적인 풍요노트에 항목별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샘플 노트 이미지를 보아주세요. 여기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금액과 날짜 부분입니다. 강조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채워지길 바라는 경제적인 목표와 함께 주문 도착 기한 2016년 7월 31일까지 라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루길 바라는 구체적인 풍요 액수를 적고 언제까지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토익 점수 900점, 몸무게 52kg, 월수입 1000만원 등과 같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풍요노트에서는 한 걸음 나가 언제까지 이뤄질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재의식에게 마감을 인식시키자. 길에서 우연히 반가운 친구를 마주쳤을 때 반가워,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저녁이라도 먹자. 이러면 그 약속 지켜지기 힘들다는 거 공감할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도 자기야, 우리 나중에 제주도 놀러가자 하고 남친도 흔쾌히 그래 가자 하더라도 그 나중이 언제인지 딱 정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리다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부을 때도 보험에 가입할 때도 만기가 정해져 있지요. 이처럼 날짜를 정함으로써 잠재의식에게 언제까지 이 목표 금액을 가져다 줄 것인지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잠재의식의 시간관념은 현재의식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잠재의식 입장에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우주 택배가 올 수 있거든요.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것과 비슷한 경우죠.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데 예전에 집중적으로 바랐던 것이 나중에 이뤄진 적 있다고요? 딱 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풍요의 액수나 기한을 정하려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스럽고 부담도 되어 날짜를 못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도 시험 전날에는 초능력자로 변신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듯 약간의 부담감은 잠재의식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목표했던 풍요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목표도 수정하고 기한도 수정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 기록은 태우거나 지워버리거나 해서 없애도록 하세요. 뭔가 하나를 확실히 끝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여깁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일하다 보면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는 것과 같죠. 이미 끝난 일인데 잠재의식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여겨서 처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정작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지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만큼 능력이 분산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무언가를 더 이상 원치 않을 때는 확실하게 이전 목표는 중단한다고 잠재의식에 알리는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의도를 가지면 좋지요. 머니 통장 쓰기. 일터를 축복하자. 처음 풍요 노트를 적으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기하게도 내가 받은 것을 세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풍요 항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갑에서 우연히 도장이 다 찍혀서 공짜 프레즈를 먹을 수 있는 폰을 발견한다던가 친구가 살이 쪄서 안 맞는다며 갑자기 새 치마를 준다던가 하는 일이 일상에서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나치던 길에 점포 정리, 폭탄 세일을 써 붙인 옷가게에서 평소보다 3만원 싸게 구입한 가디건 생각을 하면 흐뭇한데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푹 나온다면 직장은 풍요의 통로다. 경제생활을 하면 일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죠. 많게는 일주일에 3번씩 하는 야근은 그렇다 치고 그 와중에 성과를 닥달하는 아나무인 상사, 상습으로 컴플레인을 하는 진상고객, 까칠하고 예민한 선후배 관계. 그런 이유로 우리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 달 동안 혹사당한 것에 비해 적다는 느낌을 받나 봅니다. 게다가 요즘은 신용카드 같은 후불제 방식으로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났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죠. 당연히 급여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니 우리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기보다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풍요 노트를 통해 경험한 것 중 하나는 받은 급여에 감사하고 급여를 받게 해준 직장을 축복하면 작게나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은 부수입이 생기는 일도 많았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고 이번 달 200만원 수금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이 돈의 뒷자리에 0이 하나 더 붙게 해주세요. 이 회사가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말했더니 그 회사에서 일감을 2배로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나서 성심성의껏 일하게 되고 거래처에서 만족하고 다시 더 많은 일이 들어오는 선순환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백수가 되어 눈칫밥을 먹어본 분들은 힘들어도 직장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일과 일터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옆자리 동료와 잠시 나누는 부장님의 뒷담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몸담은 회사가 있다는 것, 적어도 그 회사에서 밀리지 않고 급여가 나온다는데 매달 하루 급여 날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풍요 노트에 기록해보자는 것이죠.
급여가 적다고 느끼면 회사가 번창해서 더 많은 급여와 보너스까지 줄 수 있기를. 바로 위에 불편한 상사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어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기를 축복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적다 보면 풍요노트가 예상치 않은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줄 것입니다. 머니통장 쓰기. 안 사면 100% 할인이다. 술렁술렁 부자 되는 풍요노트를 처음 공유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소비를 풍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기발하다.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껴왔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돈을 쓸 만큼 갖고 있음에 감사하자.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지출의 즐거움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동기를 유발시키자. 등이 풍요노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고 적는 동안 금전에 대한 부담감에서 조금씩 해방감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요노트를 쓴다며 무작정 소비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항목의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홈쇼핑에 신상 프라이팬 세트 사고 싶었으나 참고 있는 거 잘 닦아서 사용. 15만원 벌음. 예시를 보면 프라이팬 세트 안 사고 100% 할인 플러스 15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면 30% 할인이지만 안 사면 100% 할인이다. 30% 할인, 반값 세일이라는 말에 충동적으로 묶음으로 사면 싸니까, 쿠폰에 도장을 채우면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어서 라며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사서 쟁여놓고 이걸 왜 샀지 하며 후회한 경험이 있나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풍요노트를 적으면서 내 소중의 돈으로 지출을 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지름의 유혹을 참아내고 지갑의 돈을 잘 사수했을 때의 뿌듯함과 자신에 대한 대견함도 큰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알려진 마시멜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만족 지연 능력, 쉽게는 자제력에 대한 실험입니다. 5세가량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지금 먹으면 한 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고 한 후 선생님이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못 참고 마시멜로를 다 먹어버린 아이들과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마시멜로 2개를 먹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를 추적하여 이후의 삶을 비교했다고 하죠. 짐작할 수 있지만 15분 동안 기다려 마시멜로 2개를 받은 아이들 그룹이 대체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고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이 실험은 실험 조건 설정에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100%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만족 지연 능력에 관해서는 참고할 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충동 부분을 소개했는데 충동적 소비는 자신이 계획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에 주변의 자극에 너무나 연약하죠. 당장 사고 싶고, 당장 먹고 싶고, 당장 떠나고 싶고, 그렇다고 매번 지금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은 늘 마이너스에 복부 비만에 아무 대책 없이 직장을 박차고 나온 백수가 되겠죠. 다이어트도 비슷합니다. 살을 빼려면 눈앞에 초코 케이크 한 조각을 못 본 척하는 의지가 필요하지요. 그처럼 자제력 없이는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 달성이나 큰 행복은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풍요노트의 이 항목은 충동적 소비를 자제하는 데 적용합니다. 저도 늘 경험하지만 지금 꼭 해야 할 것 같은 무언가는 한두 시간만 지나도 그 욕구가 사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작정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지로 하고 싶은 걸 누르면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참는 힘은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다이어트를 장기간 할 경우 주중에는 절식을 하더라도 주말 한두 끼 정도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지요. 그런 것처럼 목표 금액을 먼저 채워가면서 급하지 않은 욕구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의 프라이팬 세트라면 일단 풍요노트에 절제 항목으로 적어놓고 그래도 계속 아른거린다면 쓰던 걸 누구에게 나누어 주던가 중고 사이트에 팔던가 한 다음에 구매한다고 메모해보세요. 아니면 한 달 뒤에 생일인데 그때 쿠폰으로 싸게 사겠다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목표는 목표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풍요노트 참 똑똑하지요? 감정통장 쓰기. 칭찬은 곧 돈이다. 감정통장 쓰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풍요노트는 감사와 긍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평소에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을 긍정의 시선으로 보고 거기에 감사의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불쾌함, 우울함, 짜증남 등과 같은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풍요노트에 적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풍요노트에는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하고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정통장 쓰기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칭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칭찬과 돈의 관계. 뇌신경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경제적인 이득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돈이 생기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뇌는 구조상 이 두 가지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현실과 리얼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에게 용돈이나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칭찬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아낄 필요 없이 팍팍 해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남 칭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막상 내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잠재의식에게는 나 자신의 칭찬도 타인의 칭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칭찬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가 하는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자존감은 또한 허용하기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풍요를 요청하고 나서는 요청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허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청만 하고 허용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허용하기 단계에서 막히는 것은 현재 의식으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반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는 경우, 혹은 바라지만 허용한 다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경우입니다. 잠재의식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풍요노트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칭찬하기나 허용하기 등이 처음엔 어려워도 꾸준히 풍요노트를 쓰다 보면 자신의 풍요를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풍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